백신 접종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두고 민주당 지지자와 무당 층은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공화당 지지자는 의무화에 반대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이 조만간 면역 체계가 손상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미 부스터샷을 접종한 사람들이 최소 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한 명령을 어기는 경우 법정에 세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상원에서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원이 법안을 처리한 지 3주 만입니다. 임차료 체납으로 인한 퇴거 위기에 딸들과 온라인 모금 사이트에서 기부를 호소한 여성이 진짜 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민간기업 CEO와 대학 총장들을 만나 백신 접종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장려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의료기관과 대학이 백신 접종에 축이 돼야 한다면서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어제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스캇 커비 유나이티드 항공 최고 경영자와 그레고리 애덤 스카이저 퍼머넌트 CEO, 웨인 프레더릭 하워드 대 총장,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다이앤 썸터 등과 화상회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과 대학들은 모든 직원이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말했고 하워드 대는 학생들에게 예방접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4곳을 민간 부분의 주요 모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회의 자리에서 이들에게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더 많은 조치를 장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의료기관, 대학 등 4개 부문의 참여를 바이러스 예방접종의 축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주 전 연방정부 직원을 대상으로 백신을 맞거나 정기적인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발표했고 민간 부분에서도 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민간에서도 백신 접종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와 타이슨 푸드 같은 회사는 자사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했고 미국 병원협회에 따르면 현재 1,500개가량의 병원과 600개 이상의 대학에서도 백신 접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두고 미국민들의 여론은 지지 정당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대개 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은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대다수의 공화당 지지자는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반대했습니다. 폴리티코 모닝 컨설팅이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 10명 중 8명 이상은 백신 접종 의무화에 찬성했습니다. 무당층은 절반 정도가 지지했는데 공화당 지지층은 35%가량만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여론이 지지 정당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 겁니다. 폴리티코는 실제로도 공화당 지지층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가장 큰 집단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관해서는 공화당 지지자의 찬성 비율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반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거의 모두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무당층 역시 절반 이상이 찬성했습니다. 폴리티코는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둘러싼 바이든 대통령과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사이의 충돌을 계기로 당파성에 따른 차이가 극명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이 조만간 면역 체계가 손상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승인이 내려지기도 전에 이미 부스터샷을 접종한 사람들이 최소 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NBC는 어제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FDA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내용을 바꾸고 면역 체계가 손상된 사람은 3번째 백신을 맞도록 허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문단인 예방접종 자문위원회는 지난달 모임에서 면역력이 약화한 사람들에게 부스터샷 승인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CDC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2.7%는 장기 이식 수술이나 암치료 또는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돼 면역 체계가 손상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FDA가 승인을 내리면 다음에는 CDC가 이를 권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승인이 되기도 전에 이미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이 최소 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ABC 방송은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자료를 인용해 모더나와 화이자, 바이오엔텍 백신을 접종한 110만 명이 3차 접종까지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3차 접종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플로리다주였고 오하이오와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테네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ABC 방송은 이번 통계에 얀센 접종자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부스터샷까지 마친 접종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모든 학교 교직원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공립학교 교사와 직원,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65만여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어제 미 전역에서 처음으로 주내 모든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매주 검사를 받도록 명령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오클랜드의 한 초등학교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것은 옳은 일이고 학교 대면 수업을 계속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며 자신처럼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가장 큰 걱정거리를 해소하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대상은 유치원부터 초중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및 직원입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당국에 따르면 주내 공립학교 교사 32만 명과 직원 25만 명, 사립학교 교직원 8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은 오늘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로 이들은 이때까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백신을 맞을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 매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앞서 뉴섬 주지사는 지난달 26일 주내 공무원 24만 6천 명과 공공 민간부문 의료 종사자 200만 명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 9월 30일까지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매주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 역시 미 전역 주들 가운데 가장 빠른 조치였습니다. 그레그 에버 텍사스주 주지사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한 명령을 어기는 경우, 즉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경우 법정에 세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정부의 명령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에 달려 있다는 주장입니다. 공화당 소속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가 댈러스 카운티 내 학교와 회사,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긴급명령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에버 주지사는 성명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하는 명령을 어기는 교육부나 대학, 지방정부를 법정에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클레이 젠킨스 댈러스 카운티 판사는 보육시설과 학교, 회사,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긴급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에버 주지사는 젠킨스 판사가 텍사스주 내에서 마스크와 백신 접종 의무화를 금지한 자신의 행정명령을 위반했고 이는 지역의 권한을 넘어선다고 주장했습니다. 젠킨스 판사는 이전에도 에버 주지사의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금지 명령을 일시적으로 무효화한 바 있습니다. 에버 주지사는 앞으로 나아갈 길은 정부 명령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고 팬데믹 초기에 관심을 끌려는 시장이나 판사들이 행정명령에 불복했지만 법원은 우리 손을 들어줬다며 재판 결과가 자유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할 것이라는 걸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플로리다에 인공호흡 장치 수백 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연방정부의 방역 지침에 반대해온 플로리다 주지사는 정작 그런 논의는 없었다면서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NBC와 CNN 등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국가전략 비축량으로 보유해온 호흡기 200대와 기타 호흡장치 100개 등 물품을 플로리다에 지원했습니다. 플로리다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다음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많은 지역으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플로리다에서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6일 무려 2만 4천 명에 육박해 지난 1월 1일 역대 최고치였던 2만 1천여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하지만 소위 리틀 트럼프로 불리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런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코로나19 위험지역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을 거부하고 지난 7월에는 학교 구역에서의 마스크 착용 강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플로리다와 텍사스에서만 국가 전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분의 1이 나왔다며 방해하지 말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방정부의 인공호흡 장치가 플로리다에 지원됐다는 소식은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 입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저지 조치는 안 하면서 연방 물품을 요구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자신이 연방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사실인지 솔직히 의심스럽다며 어떤 요청도 자신의 책상 위를 오가지 않았고 그 소식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원에서 북미 이산가족 상봉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원이 법안을 처리한 지 3주 만입니다. 상원 법안도 이산가족 상봉을 두고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정기적으로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난 10일 상원에서 북미 이산가족 상봉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어제 자유아시아방송 등에 따르면 전날 상원에 발의된 이산가족 상봉법안은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 또 미국에 있는 한인 이산가족과 상봉 방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미 국무장관 또는 지명한 자가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협의하고 북한 인권특사가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대표들과 상봉 추진 노력을 정기적으로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상 상봉에 대해서도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미 국무장관이 협의 내용을 미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메이지 히노로 상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댄 설리번 상원 의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관련 법안이 하원에서 처리된 지 3주 만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하원에서 통과돼 회부하는 것이 아닌 상원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을 새로 발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경우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됩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관계자는 이 법안은 행정부에 보내는 서한 또는 결의안이 아니라 강제성을 갖는 법안 형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플러스 산유국의 석유 생산량을 늘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원유 생산량 감소 조치를 다시 대폭 늘려야지 경제 회복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어제 오펙 플러스 산유국의 세계 경제 회복에 위협이 되는 유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석유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원유 동맹국들과의 원유 생산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펙과 비오펙 산유국으로 구성된 오펙 플러스는 지난해 초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하루 생산량을 약 970만 배럴 줄이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후 세계 경제 회복에 따라 점차 생산량을 증가시켰고 이달부터 하루 40만 배럴씩 증산하기로 했지만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유가 하락을 위해 팬데믹 기간 동안 이뤄진 오펙의 감산 조치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현재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약 3달러 18센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달러 이상 올랐습니다. 지난 3월 연방정부가 맨하탄 교통 혼잡세 도입에 환경 영향 평가 진행을 승인하면서 탄력이 붙었습니다. 늦어도 2023년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혼잡세 부과 대상에서 뉴저지 운전자를 제외시키자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시 가트하이머 연방하원의원은 어제 제프 반 드류 연방하원의원과 함께 맨하탄 교통 혼잡세 부과 대상으로 뉴저지 운전자를 제외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뉴저지 로다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트하이머 의원은 맨하탄 교통 혼잡세 부과 대상에서 뉴저지 운전자가 제외될 때까지 연방교통부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게 지원금 지급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가타이머 의원은 뉴저지 통근자들은 금전 출납기가 아니라며 맨하탄 교통 혼잡세 도입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맨하탄 교통 혼잡세는 맨하탄 60가 남단 상업지구에 진입하는 운전자들에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 계획에는 뉴저지에서 조지 워싱턴 브리지 등을 통해 통행료를 지불하고 뉴욕시에 진입하는 운전자들에게 교통 혼잡세를 면제할지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뉴저지 운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뉴저지 정치권에서는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건너 맨하탄 중심 지역으로 향하는 차량은 이미 혼잡세 성격의 비싼 통행료를 내고 있다며 이들에게 혼잡세를 또 부과한다면 이중 과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 라스베이거스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임차료 체납으로 퇴거 위기에 처하자 온라인 모금 사이트에서 3명의 딸들을 공개하고 모금을 호소했는데요. 뒤늦게 이 여성이 진짜 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북 라스베이거스에 거주하는 다샤 켈리는 주택 임차료가 약 $2,000 밀리면서 퇴거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에 그녀는 지난 7월 온라인 모금 사이트인 고펀드미에서 자신과 세 딸을 도와달라는 모금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몇 주간 아무도 그녀에게 기부하지 않았지만 CNN 방송과의 인터뷰가 반전의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달 말 퇴거 유예 조치가 만료되자 CNN은 켈리와의 인터뷰를 포함해 1년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방송된 인터뷰에서 켈리는 자신의 세 딸이라며 8세와 6세, 5세 소녀를 소개했습니다. 이후 기부금이 쇄도하기 시작했고 3,700명이 무려 23만 4천 달러를 약속했는데 며칠 뒤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CNN은 또 다른 한 여성이 세 소녀의 친엄마라면서 켈리는 소녀들의 생물학적 엄마가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세 소녀는 켈리 파트너의 자녀들로 켈리는 이들과 함께 살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고펀드미는 켈리에게 약속된 기부금을 동결하고 기부자들이 원할 경우 다시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기부가 철회되면서 기부금은 20만 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고펀드미 사이트에는 여전히 켈리의 호소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켈리는 자립해서 가족들을 지원하는 데 기부금을 사용할 것이라며 일정액을 소녀들의 예금 계좌에 넣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벌여온 김진덕 정경식 재단이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중심과 도로변 24곳에 위안부 기림비를 홍보하는 배너를 설치했습니다. 현수막에는 위안부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성노예로 착취당했다는 내용과 샌프란시스코 및 서울에 세워진 기림비의 사진이 담겨져 있으며 앞으로 1년간 개최됩니다. 오는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LA 한인타운 서울국제공항에서 열릴 예정인 한인축제가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습니다. LA 한인축제재단은 지난 10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창궐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취소 결정입니다. 재단은 LA시 정부가 엄격한 방역 지침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행사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그리고 한국에서 참가 예정이던 지방자치단체와 단체, 기업들의 물류수송과 참가 제약 문제, 출연진 섭외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열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포스트가 어제 뉴욕시 교육국 데이터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뉴욕시 전역 32개 학군 중 16개 학군의 등록 학생이 2017년 이후 4년간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국은 이런 현상이 전례 없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뉴욕시를 빠져나가는 탈뉴욕 현상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로별로 보면 브롱스가 2017년 대비 등록 학생이 6% 감소해 감소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퀸즈 5%, 브루클린 4%, 맨하튼 2.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테이튼 아일랜드는 2% 줄어 감소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의 스프링필드 지역에서 지난 10일 오후 5살짜리 소년이 의식을 잃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초기 정보로는 아이가 여러 시간 동안 자동차 안에 있었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섭씨 35도 내외의 폭염이 사망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소년이 차에 혼자 남은 경위와 차에 머문 시간 등을 수사 중입니다. 지역 언론은 폭염 속 자동차에서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이 올해 미국에서 12번째고 버지니아주에서는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는 뉴 밀레니엄 뱅크는 어제 뉴저지 클로스터 지점에서 코비드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은 많은 한인 동포 회원들에게 도움을 준 비영리 단체 뉴저지 한인 상조회에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기부금은 상조회와 한인 시니어들을 위한 캘린더 제작에 사용됩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는 8월 10일 말복을 맞아 지역 어르신 500여 명에게 즉석 삼계탕을 포함한 한국 식품이 담긴 보따리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행사도 유나이티드 네이버훗 하우징의 후원으로 플러싱 경로회관과 코로나 경로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리타 카스타그니아 아메리카나 맨하센몰 회장이 커뮤니티 문화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리즈마 재단에 $10,000를 기부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컨서바토리 재단에서 부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카스타그니아 회장은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오는 19일 뉴욕 공립도서관과 함께 여름과일을 주제로 동화로 배우는 한국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여름하면 생각나는 과일, 수박과 관련된 동화 구현 시간이 한글과 영어로 제공될 예정이며 여름과 관련된 단어들을 한국어로 배워보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한미헤리티지협회에서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시리즈 강연을 계획하고 첫 번째 강의로 한국의 대한사랑의 이완영 사무총장이 동북공정의 실체와 임날본부의 부활이라는 주제로 오늘 17일 오후 7시 45분에 구글 미스를 통해 영상 강의를 진행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고 덥겠습니다. 밤에는 40% 정도로 천둥번개와 함께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3도, 섭씨 34도, 밤 최저 기온은 78도, 섭씨 26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화창하지만 때때로 50% 정도로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